여기 소주 한 병 더 주세요. 원래는 잘 안 드시는데 오늘은 자리가 자리다 보니. 상견례 자리였어요. 처음 만나는 사돈 앞에서 남편이 소주를 시켰어요. 저는 말렸어요. 남편은 웃으면서 마셨어요. 식사가 끝나고 사돈에게서 딸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시나 보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까지 평안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 이름은 이정숙입니다. 올해 59이에요. 지금 저는 경기도 평택의 작은 아파트 거실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하나씩 맺혔다 흘러내리는 걸 멍하니 보다가 제 삶도 꼭 저 빗방울같이 잠깐 맺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 박민철은 오늘도 퇴근 후에 연락이 없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요. 전화를 해봤자 오늘도 마셨구나 싶은 그 느릿하고 늘어진 목소리로 바로 알아요.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1989년 봄 저는 24이었어요. 남편은 26이었고요.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그때도 술을 마셨지만 다들 그러려니 했어요. 결혼식 날은 화창했어요. 남편이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이 진심이었다는 건 지금도 믿어요. 적어도 그날만큼은요. 신혼 초에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어요. 술은 주로 금요일 저녁 동료들과 한잔하는 정도였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첫째 딸 지연이가 태어난 건 결혼하고 4년째였어요. 그때부터 남편의 음주 횟수가 조금씩 늘었는데 저는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했어요. 아들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다면서 10분 만에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밤 11시에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저는 막 아이를 낳은 직후였는데 그때도 저는 뭐라 못했어요. 이게 첫 번째 포기였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즈음 남편은 공장 야간조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 즈음부터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술 냄새가 났어요. 처음엔 일주일에 2~3번, 그 다음엔 거의 매일이 됐어요. 지연이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잠만 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웃었어요. 피곤해서 그래. 그게 제가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남편이 낮에도 마시기 시작한 건 아이들이 중학교 다닐 때였어요. 주간 근무로 바뀌면서 6시 퇴근 후 편의점에 들러서 캔맥주 2개를 사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매일 마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남편은 그때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남들 다 마시는 거 나도 마시는 거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그 이후로는 뭔가를 말하면 어김없이 싸움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말을 줄였어요. 말을 줄이면 평화가 유지되니까요. 그 시절 친정 엄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정수가 남자들이 원래 다 그래. 애들 클 때까지만 그냥 참아.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애들이 다 크면 나아질 거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다 커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2011년 2월 지연이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던 날이에요. 저는 전날 밤부터 남편에게 부탁했어요. 내일만큼은 제발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말아달라고요. 남편은 알겠어. 당연히 안 마시지라고 했어요. 졸업식 후 식당으로 이동해서 점심을 먹는데 옆 테이블 아버지가 소주를 시키며 남편한테 한 잔 권했어요. 저는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그냥 음료수 마셔. 남편이 저를 보는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그 한 잔을 받아 마셨어요. 그 한 잔이 5잔이 됐어요. 자리가 끝날 즈음 남편은 걸음이 흐트러진 상태였고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황급히 따라 나갔어요. 지연이는 식당 앞 벤치에 앉아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엄마, 내 졸업식인데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아서 그냥 옆에 앉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뒷좌석에서 코를 골며 잠들었어요.
지연이는 앞 유리창 밖만 바라봤어요. 저는 운전을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멈추고 앞으로 가고 눈물도 다 말라버린 것 같았어요.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애들이 집을 떠났어요. 집안은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했어요. 남편의 음주 패턴은 완전히 굳어져 있었어요. 쉬는 날엔 오후 3시면 첫 캔을 따고 일주일에 단 하루도 술을 안 마신 날이 없었어요. 저는 몇 번이나 진심으로 부탁했어요. 화내지 않고 조용히 앉아서 부탁했어요. 이렇게 계속 마시면 몸이 망가진다고 병원 한 번만 같이 가자고요. 남편은 그때마다 말했어요. 나 멀쩡해.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 말을 오래 들으면 정말 내가 잘못 보고 있나 싶기도 했어요. 나중에 그게 뭔지 알았어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더라고요. 2020년 여름 남편은 처음으로 스스로 재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이 사람이 변하려 하는구나 싶어서요. 저는 바로 다음 날 지역 알코올 상담센터를 찾아 전화번호까지 다 적어서 남편 손에 쥐어줬어요. 그런데 그 다음 해 코로나가 터졌어요. 대면 상담이 중단됐고 전화 상담 2번 하다가 슬그머니 끊겼어요. 그해 겨울 남편은 다시 편의점 캔맥주를 들고 집에 들어왔어요. 기대를 했다가 무너지는 게 처음부터 기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팠어요. 2022년 저는 통장을 분리했어요. 남편의 술값이 한 달에 50만 원을 넘어서고 나서였어요. 제 이름으로 새 통장을 만들고 남편한테는 하루에 10,000원씩 이체했어요. 캔맥주 2개 값이에요. 며칠 지나니까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담배 사야 한다고 밥 먹을 돈이 없다고요. 추가로 이체를 하면 그게 밥값이 아니라 맥주값이 됐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남편은 언성을 높였어요. 내가 번 돈인데 내가 쓰는 게 왜 잘못이야? 당신 왜 이렇게 쪼잔해? 저는 그 사람 술값 걱정으로 밤마다 통장 앱을 열어보며 잠을 못 잤는데 그게 제가 쪼잔한 거랬어요. 어느 날은 남편이 재활용 수거일 새벽에 단지를 돌아다니며 빈 캔이랑 소주병을 챙긴다는 걸 알았어요. 경비 아저씨가 알려주셨어요. 보증금을 모아 맥주를 더 사 마시는 거였어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서러웠어요. 그 다음엔 아무 감정도 안 느껴졌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 지연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내년 봄에 결혼을 하겠다고요. 저는 진심으로 기뻤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결혼식. 남편이 있어야 하는 자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예식장에서 신랑 가족들 앞에서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는 모습이요.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스스로한테 물었어요. 나는 35년 동안 뭘 지켜온 걸까요? 가족을 지킨 걸까요? 아니면 그냥 버텨온 걸까요? 아직 그 대답을 못 찾았어요. 그런데 딸의 결혼식이 다가오고 있고 저는 또 남편한테 제발 그날만큼은 술을 참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 부탁이 이번에는 지켜질지 저는 이미 알고 있어요. 35년을 살았으니까요. 지연이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그해 10월 초였습니다. 지연이가 주말에 집에 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 얼굴이 환했어요. 예비 신랑 사진도 보여줬는데 반듯하고 눈이 맑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웨딩홀 팸플릿을 펼치며 말했어요. 엄마,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아빠 결혼식 날 또 술 마실 것 같아? 화도 아니고 기대도 아니고 날씨 물어보듯이 물어봤어요. 기대 자체를 이미 포기한 목소리였어요. 아빠한테 부탁해 볼게. 지연이는 말없이 팸플릿을 넘겼어요. 그 침묵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어요. 엄마 부탁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30년을 지켜봤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냄새가 먼저 들어왔어요. 퇴근길에 이미 마셨다는 거였어요. 지연이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 닫는 소리가 났어요. 조용하지만 분명한 소리였어요. 저는 식탁에 마주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이 결혼식 얘기 들었죠? 그날만큼은 제발 술 드시지 마세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어요. 알았어.
딱 한마디였어요. 그날 밤 지연이가 방에서 나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할게. 난 아빠가 결혼식에 안 왔으면 좋겠어.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날인데 그날 또 마음 졸이며 눈치 보고 싶지 않아. 저는 지연이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라고 말하면 거짓말이고 아빠가 안 마실 거라고 하면 또 거짓말이 되니까. 그냥 손만 잡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남편의 남동생 박민수가 집에 찾아왔어요. 마침 남편은 일을 나간 날이었어요. 시동생은 음료수를 받아들고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어요. 형수님, 사실 지연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결혼식에 참석 못하게 해달라고요. 저는 잠깐 숨을 참았어요. 지연이가 삼촌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네, 형수님한테 직접 말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요. 형수님, 이번 지연이 결혼식만큼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형한테 단호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형수님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요. 저는 조용히 그 말을 들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딸이 아빠 결혼식 참석 여부를 두고 삼촌한테 먼저 전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왔구나 싶었어요. 시동생이 돌아간 그날 저녁 저는 친구 최은숙한테 전화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쭉 연락하며 지낸 유일한 친구였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은숙이가 말했어요. 정수가,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말을 하려고 하면 목이 막혔어요. 은숙이가 기다려줬어요. 그냥 전화를 끊지 않고 가만히 있어줬어요. 그러다 저도 모르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지연이 이야기, 시동생 이야기, 그동안 쌓인 것들이요. 한번 터지니까 멈추질 못했어요. 은숙이가 끝까지 듣고 말했어요. 정수가, 너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어? 나는 그것도 몰랐네. 그리고 잠깐 있다가 물었어요. 정수가, 솔직히 물어볼게. 너 지금 행복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질문을 스스로한테 해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언젠가부터 제 감정이 어떤지보다 오늘은 남편이 몇 캔이나 마셨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만 생각하며 살아온 것 같아서요. 모르겠어. 은숙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정수가, 지연이 결혼식 끝나고 우리 한번 만나자. 밥이나 먹으면서 진짜 얘기 좀 하자. 저는 그 말에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행복하냐는 질문엔 안 울다가 밥이나 먹자는 말에 울었어요. 누군가랑 그냥 밥을 먹으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 그게 저한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몰라서요. 그 주 금요일 저는 결심하고 이야기를 꺼냈어요. 지연이가 서울에서 내려와 있었고 지훈이도 마침 집에 왔어요. 저녁 식사 후 식탁에 모두 앉아달라고 했어요. 남편은 오늘따라 술을 덜 마셨는지 눈이 그나마 또렷했어요. 저는 떨지 않으려 했는데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여보, 지연이 결혼식이 5달 남았어요. 그날만큼은 술을 드시지 말아요. 결혼식 내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언제 결혼식에서 문제를 일으켰어? 나 잘 조절해. 지연이가 바로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내 졸업식 기억 안 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식, 졸업식. 난 아직도 다 기억해. 남편 표정이 굳었어요. 그게 얼마나 오래 전 일이야? 나도 그때랑 달라졌어. 지훈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달라진 게 없어. 어제도 6캔이었잖아. 내가 세봤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지연이를 보고 지훈이를 봤어요. 그러더니 피식 웃었어요. 다들 내 편은 하나도 없네. 저는 그 말이 기가 막혔어요. 우리가 적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건지 알면서 저러는 건지. 편이 없는 게 아니라 걱정하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 밤 남편의 방에서 캔 따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5달이 남았어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대답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상견례 날짜가 잡혔어요. 3주 후 토요일 점심이었어요. 저는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두려웠어요. 기대보다 두려움이 훨씬 컸어요. 35년의 결과였어요.
상견례 전날 밤 남편의 방에서 캔 따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을 있었어요. 노크를 할까 말까. 결국 그냥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내일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서 어떤 사람으로 앉아 있을지 저는 눈을 감고도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리고 그 그림이 맞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상견례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의 방은 조용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단은 다행이다 싶었어요. 저는 부엌에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오늘 하루가 제발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빌었어요. 기도라고 하기도 민망한 그냥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아침을 차렸어요. 남편은 9시쯤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어요. 얼굴이 부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마신 게 덜 깬 거였어요. 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지연이는 일찍 일어나서 단정하게 차려입고 화장까지 했어요. 그날 유난히 예뻐 보였어요. 저는 지연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행복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만큼은 제발. 식당으로 이동하는 차 안은 내내 조용했어요. 강남에 가까워질 무렵 남편이 입을 열었어요. 나 오늘 딱 한 잔만 할 거야. 상견례인데 아예 안 마시면 어색하잖아.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딱 한 잔도 안 돼요. 오늘은요. 한 잔이 뭐 어때? 이런 자리에서 술 한 잔 안 하면 더 이상해. 저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여보, 오늘만큼은 제발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식당에 도착하니 신랑 측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신랑 어머니 오경자 씨는 인상이 단정한 분이었어요. 머리를 단아하게 올리고 옷도 고급스러웠어요. 지연이 말로는 격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더 조여들었어요. 처음 인사를 나누는 동안은 괜찮았어요.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가 오가며 분위기가 부드러웠어요. 사부인이 지연이 칭찬을 해줬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음식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사돈 어른이 막걸리 한 병을 시켰어요. 어른들끼리 한 잔씩 하자는 분위기였어요. 저는 그 순간 남편을 봤어요. 남편의 눈이 막걸리 병에 꽂혀 있었어요. 잔이 채워졌어요. 어른들끼리 가볍게 부딪혔어요. 한 잔이 비워지고 직원이 다시 채워줬어요. 남편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잔을 마셨어요. 저는 된장국을 숟가락으로 젓는 척을 했어요. 지연이가 제 눈치를 봤어요. 저는 눈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라고요. 괜찮지 않았지만요. 문제는 두 번째 막걸리 병이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살아났어요. 술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나오는 조금 풀어지고 느슨해지는 그 표정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막걸리 두 병째가 반쯤 줄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직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소주 한 병을 시켰어요. 사부인이 잠깐 눈썹을 올렸어요. 그게 아주 짧은 순간이었는데 저는 봤어요. 지연이도 봤어요. 저는 조용히 남편의 팔을 건드렸어요. 여보, 막걸리로 충분하지 않아요? 남편이 저를 보고 웃었어요. 눈이 이미 약간 풀려 있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 소주가 나왔어요. 남편이 사돈에게 따라줬어요. 사부인이 저한테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혹시 사돈 어른이 약주를 많이 드세요?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아, 원래는 잘 안 드시는데 오늘은 자리가 자리다 보니.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면서 저도 알았어요. 거짓말이라는 걸요. 사부인도 아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가만히 계셨어요. 자리가 파할 때쯤 남편은 목소리가 두 톤 높아져 있었어요.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남편이 사돈의 어깨를 두 번 두드렸어요. 친근한 제스처였는데 그분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웃음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요. 주차장으로 나오는 길에 지연이는 앞서 걸었어요. 남편은 저 뒤에서 흥얼거렸어요. 자기가 뭘 했는지 모르는 거였어요. 차에 탔어요. 한참을 달리다가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나한테 문자 보내셨어. 저는 룸미러로 지연이를 봤어요. 아버님 괜찮으시냐고. 차 안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은 조수석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이어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 잠깐의 정지 속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서 잠들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지연이와 나란히 앉았어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결혼식에 아빠 오는 거 진짜 모르겠어. 오늘 같은 일이 결혼식 날 생기면 어떡해? 지연아, 아빠한테 한 번 더. 엄마. 지연이가 제 말을 끊었어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요. 엄마는 30년 넘게 아빠한테 한 번 더 해왔잖아. 한 번 더가 통한 적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나는 결혼식 걱정 전에 엄마 걱정이 더 돼. 엄마는 괜찮아? 그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이 났어요. 지연이 앞에서 우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애들 앞에서는 항상 괜찮은 척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연이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딸이 엄마를 안아줬어요. 저는 그 품 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가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내가 지훈이한테 연락했어. 우리 셋이 한번 만나자고. 이제 엄마 혼자만 이 문제를 안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한테 짐을 지우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동시에 오랫동안 혼자 들고 있던 무언가를 조금 내려놓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어요. 지연이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이 집 기둥이었어. 근데 기둥도 쉴 땐 쉬어야 해. 지연이를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35년 동안 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없었던 것 같았어요. 그 주 수요일 세 식구가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 모르게요. 지훈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많이 힘들었지? 저는 울 뻔했어요. 지연이가 상견례 이야기를 했어요. 지훈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엄마, 나 솔직히 말해도 돼? 나는 아빠가 달라진다는 기대를 중학교 때부터 포기했어. 기대하는 게 더 힘들다는 걸 알았거든. 이 아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랐어요. 혼자 그걸 안고 있었던 거예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문제는 아빠가 해결해야 해. 엄마 인생은 엄마 거야. 엄마 인생은 엄마 거라는 말이요. 얼마나 당연한 말인데 왜 이렇게 낯설게 들리는지 몰랐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인생이 남편의 술 문제를 관리하는데 다 쓰여버린 건 아닌가 싶었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엄마, 이제 엄마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생각해봐. 뭘 원하냐고요. 오랫동안 그 연습을 안 하고 살았어요. 남편이 오늘 얼마나 마셨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 남았는지 걱정하느라 제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을 안 했어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린 엄마 편이야. 그거 알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어요.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카페 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괜히 눈물을 더 나게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35년을 버텨온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조금은 설레기도 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 앞에 남편의 운동화가 아무렇게나 벗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잠깐 멈췄어요. 저 신발을 바로 놓아줄까, 그냥 둘까?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처음으로 그냥 지나쳤어요. 작은 일이었어요. 아주 작은 일이었는데 그게 왜인지 저한테는 작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식탁 의자를 당겨 앉더니 말했어요. 내가 진짜로 줄여볼게. 예전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그냥 물었어요. 어떡해요? 남편이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저녁에 2캔으로 줄이고 주말엔 안 마시는 날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해봐요. 믿는다고도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뭔가 더 말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는데 저는 더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엔 남편 방에서 캔 따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기뻐해야 하는 건지 몰랐어요. 설렘보다 피로가 먼저였어요. 사흘이 지났어요. 남편은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쁨이어야 하는데 불안이었어요. 언제까지 갈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35년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요. 나흘째 되는 날 남편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경사가 생겼다며 저녁에 나오라는 거였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잠깐 나갔다 올게. 10시 전에는 들어올게. 새벽 1시에 현관문이 열렸어요. 소주 냄새였어요. 저는 불을 켜지 않았어요. 방 안에 누워서 그냥 들었어요. 신발 벗는 소리, 비틀거리는 발소리, 방문 열리는 소리. 그리고 조용해졌어요. 사흘이었어요. 딱 사흘이었어요. 눈물도 안 났어요. 화도 안 났어요. 무감각해지는 게 더 무서웠는데 이미 그렇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밥상에 앉았어요. 어젠 친구가 하도 권해서 어쩔 수 없었어.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좋은 날 안 마시면 분위기가 이상하잖아.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미안한 기색이 있는지 없는지요. 없었어요. 약속을 어겼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밥을 먹지 않고 일어났어요.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그동안 조금은 남아있던 기대의 끄트머리가 그 아침 식탁에서 완전히 잘려나갔어요. 그 주 금요일 오랜 친구 은숙이를 만났어요. 순댓국집에서 마주 앉아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그게 그렇게 뜨겁고 좋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얼마나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살았는지 알았어요. 은숙이가 물었어요. 정수가, 이혼은 생각해봤어? 저는 국그릇을 내려다봤어요. 30년 전부터 생각은 했어. 근데 왜 안 했어? 무서웠어. 내가 부서진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나도 그런 집에서 살았잖아. 부모가 싸우고 아버지가 나가고. 애들한테는 그러지 않으려고. 은숙이가 말했어요. 근데 정수가, 지연이랑 지훈이한테 지금 이 집이 건강한 집으로 보일 것 같아? 그 말이 심장 어딘가에 꽂혔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 아버지를 보며 자란 지연이와 지훈이한테 그게 정말 온전한 가정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한참 창밖을 봤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어요. 옆에 캔맥주가 2개 비어 있었어요. 오후 4시였어요. 예전엔 그걸 보면 한숨이 나왔어요. 그날은 한숨도 안 나왔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방에 들어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결혼 전부터 가끔 쓰던 거였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거의 안 썼어요. 무언가를 기록하는 게 사치처럼 느껴졌거든요. 빈 페이지를 오랫동안 봤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뭘 원하는가? 라고 썼어요. 그 한 문장을 쓰고 나서 그 다음 줄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어요. 일주일 후 지연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 결혼 전에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고. 아빠 건강 상태랑 앞으로 가족 행사 때 어떻게 할 건지 미리 얘기하고 싶으시다고. 등이 서늘해졌어요. 사부인이 상견례 자리를 그냥 넘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마, 나 혼자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같이 가줄 수 있어?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집 민낯을 드러내야 한다는 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혼자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게 더 싫었어요. 알겠어. 같이 가자.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하게 단단한 느낌이 들었어요. 참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뭔가를 결정하는 느낌이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사부인과의 만남은 서울 압구정 카페였어요. 사부인이 먼저 말했어요.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상견례 때 솔직히 많이 걱정됐어요. 앞으로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마다. 말을 끊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지연이가 좋은 아이라는 건 알아요. 우리도 지연이를 정말 좋아하고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렵네요. 예전에 저라면 그 자리에서 남편을 두둔했을 거예요. 원래는 안 그런 사람인데 곧 나아질 거다.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부인이 저를 봤어요. 남편이 알코올 의존 문제가 있어요. 오래됐어요. 30년이 넘었어요. 제가 여러 번 도움을 받게 하려 했는데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고요.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 어떻게 될지 저도 솔직히 장담하지 못해요. 카페 안이 잠깐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제 옆에서 손을 꼭 쥐었어요. 사부인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 해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지연이가 행복했으면 해요. 그게 전부예요. 카페에서 나오면서 지연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엄마, 오늘 진짜 대단했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말한 거야. 그게 대단한 거야, 엄마. 엄마가 아빠 편들지 않는 걸 나는 처음 본 것 같아. 그 말이 마음에 박혔어요. 딸 눈에 그게 보였던 거예요. 가정을 지키려고 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딸한테는 엄마가 아빠만 편들어 온 것으로 보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오늘 제가 한 말들이 머릿속에서 재생됐어요. 30년이 넘었어요.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장담하지 못해요. 사실을 말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들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그게 제 삶의 요약처럼 들렸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없었어요. 친구 만나러 간다고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그 쪽지를 보고 어디 갔는지, 몇 시에 오는지 묻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그냥 내려놓았어요. 오랜만에 따뜻한 차를 마시고 싶어 부엌에서 물을 끓였어요.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가 뭔가 달랐다는 걸 알았어요. 무언가를 버틴 날이 아니라 무언가를 결정한 날 같았어요. 따뜻한 차를 두 손으로 감싸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에 밤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질문이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지연이 결혼식이 2달 앞으로 다가왔을 때 남편이 또 한 번 약속을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였어요. 남편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손으로 쓴 글씨였어요. 결혼식 날 술 안 마심. 명절 때 2잔으로 제한. 매주 화요일 금주.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읽었어요. 예전이었다면 가슴에 안고 울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슬펐어요. 그 위에 적힌 문장들이 35년 동안 바래온 것들이었는데 기쁘지 않았어요. 그냥 늦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내가 솔직하게 말해도 돼? 이 종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지켜질 거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사흘 만에 깨진 약속이 몇 번인지 세다가 포기했어. 남편 표정이 흔들렸어요. 이번엔 다르게 해볼게. 그 말도 여러 번 들었어. 나한테 화내지 말아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결혼식 날 술을 안 마시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건 당신도 알잖아. 방으로 들어왔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을 달래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저는 처음으로 알코올 상담 전화를 혼자 걸었어요. 남편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위한 거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가족을 위한 상담이 있다는 걸 은숙이가 알려줬어요. 저는 그게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35년 동안 남편의 상담만 알아보면서 정작 저를 위한 상담이 있다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가족 중에 중독자가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중심으로 생활이 재편돼요. 그걸 공동의존이라고 해요. 공동의존.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먼저 어머니 자신을 돌보는 걸 시작하셔야 해요. 남편분의 음주 여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하루가 있어야 해요. 어머니가 뭘 좋아하는지, 뭘 먹고 싶은지. 그걸 다시 찾는 것부터요. 뭘 좋아하냐고요? 오랫동안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일기장을 펼쳤어요. 나는 지금 뭘 원하는가 라고 썼다가 멈췄던 그 페이지요. 저는 그 아래 천천히 써내려갔어요. 따뜻한 밥을 여유롭게 먹고 싶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은 저 사람이 몇 캔이나 마실까?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싶다.
지연이 결혼식 날 진짜로 웃고 싶다. 은숙이랑 가끔 밥 먹고 싶다. 아무도 눈치 안 보고 살고 싶다. 쓰다 보니 목이 메었어요. 이것들이 사치가 아니었어요. 다들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었어요. 저만 그게 없었던 거예요. 결혼식 전날 밤이었어요. 집에는 저와 남편 둘뿐이었어요. 저는 한복을 다렸어요. 남편이 거실에 나와서 저를 보다가 말했어요. 나 내일은 술 안 마셔. 진짜야. 저는 다림질을 계속했어요. 알았어요.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고맙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았다고만 했어요. 남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한복을 옷걸이에 걸고 오랫동안 그걸 봤어요. 지연이가 자라는 동안 저는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그 두 가지가 항상 함께였어요.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올렸어요. 한복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주름이 있었어요. 머리카락에 흰머리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제 얼굴을 제대로 본 것 같았어요. 속으로 말했어요. 오늘 하루만큼은 나도 웃자. 지연이 날이니까. 예식장에서 지연이를 봤어요. 드레스를 입은 딸이 너무 예뻐서 숨이 막혔어요. 지연이가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예쁘다. 내가 더 예쁘지. 우리 모녀가 웃었어요. 같이 웃은 게 언제였는지 몰랐어요. 남편은 정시에 도착했어요. 양복을 입었어요. 눈이 맑았어요. 속으로 안도했어요. 오늘만큼은 이 사람이 아버지였으면 했어요. 예식이 시작됐어요. 남편이 딸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걸 봤어요. 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딸의 손을 잡고 걷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사람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35년 동안 사랑했어요. 지금도 믿기만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것과 그 사람과 함께 무너지는 것은 다른 거였어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주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힘든 날에도 손을 놓지 않기를 바란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이 비어 있었어요. 35년을 함께 살았는데 제 손이 비어 있었어요. 예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남편은 하객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술은 마시지 않았어요. 음료만 마셨어요. 저는 그걸 확인하면서도 기쁨보다는 그냥 숨을 고르는 느낌이었어요. 오늘 하루를 버텨준 것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사부인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저번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희 가족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지연이 잘 부탁드려요. 짧은 대화였는데 저한테는 긴 위로였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즈음 저는 잠깐 복도에 혼자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웃음소리, 건배소리, 음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지연이가 오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이제 어떤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훈이가 복도로 나왔어요. 엄마, 내가 가끔 좋은 데서 밥 사줄게. 엄마가 먹고 싶은데 어디든 가자. 저는 지훈이 얼굴을 봤어요. 어릴 때 아빠한테 술을 왜 마시냐고 울던 아이가 지금은 저한테 밥을 사준다고 하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이었어요.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남편이 편의점 앞에서 말했어요. 잠깐만 나 뭐 좀 사올게. 저는 차를 세웠어요. 잠깐 후 남편이 나왔어요. 손에 검은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봉투 안에서 캔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남편이 조수석에 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전이었다면 가슴이 무너졌을 거예요. 오늘 하루 잘했는데 왜 이러냐고 목이 막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는 그냥 운전을 했어요. 저는 오늘 지연이가 웃었던 얼굴을 생각했어요. 지훈이가 밥 사준다고 했던 말을 생각했어요. 사부인이 제 손을 잡았던 걸 생각했어요. 그것들이 오늘 제 것이었어요.
남편이 든 봉투 안 캔소리가 아니라 그것들이요. 집에 돌아와 한복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오늘 하루가 지나갔어요. 제가 그토록 무서워하던 그날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지나갔어요.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 지연이 결혼식이 있었다. 지연이가 예뻤다. 나는 울었다. 기쁘게 울었다. 오늘 나는 나를 위해서도 울었다. 35년치 눈물이었다. 이제부터는 내 이야기를 써야겠다. 이 악물고 버티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야기를. 펜을 내려놓았어요. 남편 방에서 캔 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일기장을 덮었어요. 예전처럼 그 소리에 잠이 달아나지 않았어요. 아직 다 괜찮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바뀐 것도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날들이 있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달라져 있었어요. 저였어요. 제가 조금 달라져 있었어요. 35년 만에 아주 조금이었지만 분명히요. 창밖에 밤이 깊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이불을 덮었어요.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어요. 그게 오늘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충분했어요. 이정숙 씨의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인생 시네마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숙 씨는 오늘도 변하지 않는 남편 곁에 있어요. 그런데 달라진 건 정숙 씨 자신이에요.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쓰기로 한 사람. 이 악물고 버티는 삶이 아니라 사는 삶을 시작하기로 한 사람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하루 자신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도 충분히 수고했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 인생 시네마였습니다.